기세 등등하던 미국 백악관이 돌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현재 미국 통상전략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이전에는 미국 통상대표부에서 통상전문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몇 년간 워싱턴 DC를 뒤흔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워싱턴 DC 연방정부 청사 12층. 우리 미국 통상전략연구소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새로운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연구소 전체가 비상사태나 다름없었거든요. 이번 관세 패키지는 그 규모와 범위 면에서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철강 25%, 반도체 25%, 전기차 25%, 그리고 조선업까지 25%. 이렇게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은 제가 20년 넘게 통상 업무를 해오면서도 처음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담당 국가를 나눠서 영향도를 분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제게는 한국이 배정되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대미 수출 통계, 과거 관세 분쟁 사례들, 한미 자유무역 협정 조항들까지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했거든요. 특히 조선업 부분은 제가 예전에 직접 다뤄본 적이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마이클, 어떻게 보고 있어? 옆자리에 로버트 윌슨이 커피를 마시며 물어왔어요. 로버트는 저보다 5살 많은 베테랑이었는데 중국 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국 쪽은 어떨 것 같아? 또 울상 지으며 협상 테이블에 나올까? 한국, 걔들은 항상 먼저 당하고 나중에 울잖아. 건너편에 앉은 제시카 브라운이 끼어들었습니다. 제시카는 일본 담당이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 처음에는 버틸 듯 하다가 결국 굴복하는 패턴이야. 하지만 제가 최근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그들의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하나오션이라는 한국 조선업체가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는 뉴스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해외 투자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이었거든요. 필리 조선소는 그냥 평범한 민간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미 해군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군사 관련 시설이었어요. 군함 수리, 정비, 그리고 일부 개조 작업까지 담당하는 중요한 거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이런 시설을 인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Buy American Act 정책 평가 보고서를 다시 꺼내 보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에 제정된 이 법은 미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보호주의 정책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결과를 보면 실패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 조선업체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 글로벌 경쟁력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잘못된 보호 정책이 오히려 업계를 나태하게 만들었거든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줄줄이 폐쇄되면서 민간 상선 건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나마 군함 건조와 수리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기술력 부족과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작성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 당시 제가 적어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조선업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해군 군함 수리조차 외주를 주기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우리의 해상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때만 해도 이 문장이 이렇게 현실적인 우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 소식을 접하고 나니 제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서에 미래 불확실이라고 표시해둔 것이 이제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버린 거죠.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모두 나가고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조용해진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 조선업의 현재 위치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검색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유조선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보유한 기술력이었어요. 고속 추진체계 기술, 블록공법, 스마트 도크 시스템. 이런 용어들은 제가 10년 전만 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기술들이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개발한 모듈화 건조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동시에 제작한 후 마지막에 조립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건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품질도 훨씬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한국은 늘 우리보다 한 발 늦다고? 이번엔 아닐지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20년간의 패턴을 보면 한국은 확실히 미국의 압박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왔어요. 1990년대 반도체 덤핑 분쟁 때도 2000년대 철강 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필리 조선소 인수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포지셔닝처럼 느껴졌어요. 미국의 핵심 군사 인프라에 직접 진출한다는 것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 해군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사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오후가 되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해군작전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내일 오전에 긴급 공조회의가 있습니다. USTR, 상무부, 국방부가 모두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예요. 주제는 한국 관련 관세 정책 검토입니다. 자료 준비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준비하면 될까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준비해주세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말이에요. 특히 조선업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관세라는 무기를 들고 한국을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국방부, USTR, 상무부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라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의미였어요. 특히 조선업의 경우에는 민간 산업이면서 동시에 군사 산업이기도 하니까 더욱 복잡한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저는 사무실에 남아서 회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 미국 조선업의 현주소, 양국 간 기술 격차, 그리고 관세 부과 시 예상되는 파급 효과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했어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분명 강력한 경제적 무기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특히 우리가 이미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는 분야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통상 업무를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관세는 칼이 아니라 외교의 레버리지다.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협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진짜 목표여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번 한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위기감이었어요. 만약 우리의 관세 전략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싱턴 DC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결정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번 한국 관세 문제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저는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논쟁의 출발점이 될 것 같았어요. 과연 미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해 있었고
국방부에서 온 해군 담당자들의 표정이 특히 어두웠어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계 아래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쥐고 있던 권한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USTR의 부대표 제임스 밀러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한국 관련 관세 정책, 특히 조선업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마이클, 먼저 현황 분석부터 들어보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미국 조선업이 어떻게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의 움직임이 왜 이렇게 전략적인지 알 수 없거든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조선업계는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정부의 보호정책에 안주하면서 기술 투자를 게을리했던 결과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혁신적인 건조 기법을 개발하고 있을 때 미국 조선소들은 여전히 구식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1985년 미국에는 약 180개의 크고 작은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겨우 40개 정도만 남았어요. 그마저도 대부분이 수리나 소규모 개조 작업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술력의 격차였습니다. 군함 외에는 제대로 된 수요가 없어서 상선이나 상업선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전무한 상태가 되었어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아예 건조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 2010년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메인주의 베스 아이언 웍스, 버지니아주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를 제외하면 대형 조선 기지는 대부분 폐쇄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해군 준장 리처드 톰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해군도 이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함정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조선업에서 뒤처지고 있을 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거든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핵심이 바로 조선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기술을 단순히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거든요. 특히 고속추진체계, 블록공법, 스마트도크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연이어 개발해냈습니다. 고속추진체계는 선박의 엔진과 프로펠러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이 개발한 이 기술 덕분에 대형 컨테이너선도 과거보다 훨씬 적은 연료로 운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록공법은 더욱 혁신적이었어요. 거대한 선박을 수십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제작한 후 마지막에 정밀하게 조립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건조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고 품질도 훨씬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크 시스템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조선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상무부 통상담당관 샌드라 화이트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조선업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꺼내며 답했어요. 현재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주량 기준으로 약 40%입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의 경우에는 7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기술 혁신의 속도였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매년 매출의 5에서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미국 조선업체들의 투자 규모보다 3배에서 4배 높은 수준이었어요.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해군 준장 톰슨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이에요. 해군의 전투력은 결국 조선 기술력에 달려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런 기술 지원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톰슨 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핵잠수함 한 척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 수리가 필요했는데 미국 내 어떤 조선소도 제대로 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안 유출 우려 때문에 다른 나라에 수리를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들도 미군 함정의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꺼려했거든요. 기술 기밀 보호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도 이런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톰슨 준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은 우리가 제공하지 않은 기술 사양까지도 정확히 파악해서 완벽한 수리를 해냈거든요. MRO, 즉 정비보 수정비 분야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MRO는 Maintenance, Repair, Overhaul의 줄임말로 군함의 정기적인 정비와 개조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미 해군 내부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톰슨 준장이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수리한 우리 구축함의 경우 예상 수리 기간보다 2주나 빨리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정밀한 수준으로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술자들이 미군 측에서 명시하지 않은 잠재적 문제점들까지 발견해서 함께 해결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전체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회의 참석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 조선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필리 조선소는 루이지애나주 멕시코만에 위치한 중형 조선소였는데 미 해군과의 계약 관계가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시설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이곳을 인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설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해군과의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사실상 한국에 종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우려를 표현했어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향후 10년 내에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는 상당 부분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곧 미국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특히 친환경 선박 기술,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조선 기술 등에서는 이미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제가 제시한 분석의 의미를 곱씹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의존해야 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USTR 부대표 밀러가 질문했습니다.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회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과연 전통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일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미국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정책국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는 철강과 반도체, 관세 제조 정안과 함께 한국 조선 부품에 대한 관세 추진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었어요. 각 부처에서 온 담당자들의 견해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조선업 관련 품목에도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무부 산업정책 담당관 마크 존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철강,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예외를 두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저는 이런 획일적인 접근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한국을 때리면 우리를 더 망친다고 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어요. 조선업은 다른 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존슨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산업은 산업이고 보호해야 할 우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회의실에서 진짜 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술력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그 기술력 누가 만들 수 있나고 반박했어요.
이론적 희망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관세 압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면 됩니다. 재무부 통상담당관 리사 앤더슨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압박이 심해지면 결국 기술 이전이나 합작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단순한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조선업의 핵심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이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숙련 인력이었어요. 한국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기능공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의 블록들을 정밀하게 맞추고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치하는 일은 기계나 로봇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기회였거든요. 설마 그 정도로 차이가 날까요? 국토교통부 해운정책과장 데이비드 밀러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결국 배 만드는 일인데 우리도 과거에는 잘했잖습니까?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1990년대 이후 조선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디지털 설계, 모듈화 생산, 자동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통합된 것이 현대 조선업이에요.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이제는 핵잠수함 보치는 공장도 없다는 제 말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국방부에서 온해군 담당자 윌리엄 클라크 대령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왔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답했어요. 미국 내에서 고도의 정밀 수리가 가능한 민간 조선소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특히 핵추진 시스템이나 첨단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것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미국이 정작 자국 함정들을 제대로 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장기적 역량을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회의 종료 후 저는 국방부로부터 놀라운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 기술력 없으면 곤란하다는 비공식 경고였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마이클, 오늘 회의 내용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해군작전부 기획담당관 제임스 워커 대령이 전화로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도 내부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 분기 함정 정비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국내 조선소들의 기술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최신 함정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워커 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 시스템이나 통합, 전투 시스템 같은 것들은 국내 어떤 조선소도 완벽하게 정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술적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정비 능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의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세계 군함 유지 체계는 한국 기술 없이는 붕괴된다. 당시에는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확한 예측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부 내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보다는 공급망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특히 국방 관련 부서들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면한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단기적인 정치적 점수와 장기적인 국가 안보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관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의 일부입니다. 국가안보의 경제담당 보좌관이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분야에서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함정들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했고 현재로서는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발상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는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관세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무기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러스트벨트 지역 출신 의원들과 노동조합들은 여전히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었고
대중국 강경 정책의 연장선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정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어요. 머리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정치적으로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요. 결국 이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과거의 패권에 안주하면서 전통적인 압박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방식을 모색할 것인지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루이지애나주 필리 조선소에서 올라온 상황 보고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오션의 리모델링 작업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미 해군과 1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 인수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예상보다 빨랐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기존 시설을 완전히 현대화하면서 동시에 미 해군의 특수 요구사항들을 고려한 새로운 설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밀 용접 시설과 첨단 진단 장비들의 대폭적인 업그레이드가 계획되어 있다고 했어요. 공사 완료 후에는 핵잠수함 수리는 물론이고 신규 군함 건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군요. 동료 로버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라니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을 어떻게 수리한다는 거지?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기술도 없는데 혹시 설마 핵잠수함 수리라는 것은 단순한 기계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작업이었어요. 핵추진 시스템의 복잡성, 방사능 안전 관리, 극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작업이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정부 직영 조선소 몇 곳뿐이었는데 과연 한국 회사가 이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더욱 흥미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 MRO 담당자가 비공식적으로 털어놓은 이야기가 제 책상 위에 메모 형태로 놓여 있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담당자의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까지 정확히 고쳤다. 어떻게 알았을까? 메모 내용 중 이 부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정비 담당 중령 스티브 러셀이 동료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 한국에서 정비받은 미군 함정들을 보면 놀라운 점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 알아서 해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배 전체를 완전히 분해해서 모든 시스템을 분석한 것 같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주어진 매뉴얼대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의 과거 경험을 추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완전히 분해하고 분석해서 자체적인 전차와 자주포를 개발한 독특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은 외국 기술을 역추적 연구하는 특별한 능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이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핵잠수함 수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군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부품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이론적으로는 핵잠수함처럼 복잡한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에 불과했어요. 핵잠수함 수리는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보안과 안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미국 정부가 과연 이런 민감한 작업을 외국 기업에 맡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오후에 필리 조선소 관계자와 직접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오션에서 파견된 프로젝트 매니저 박철수 씨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박 씨는 신중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 해군 관계자들과의 초기 협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희는 단순히 기존 시설을 인수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해요. 물론 모든 것은
미 해군의 승인과 보안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말입니다. 박 씨의 말에서 저는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들은 정보 없이도 결과로 납득시키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설명이나 약속 대신 실제 성과로 미국 측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저는 더욱 심각한 내부 평가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 내 조선 담당 장교들이 작성한 현황 분석이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린 이젠 건조도 못해요.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해군 조선 담당 대령 마이클 스미스가 내부 평가에서 솔직하게 토로한 내용이었어요. 지난 20년간 민간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스미스 대령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해군이 보유한 최신 함정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를 정비할 수 있는 국내 시설과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함정이나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함정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함정들을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직영 조선소 몇 곳뿐입니다. 하지만 그곳들도 용량 한계에 도달했어요. 민간 조선소의 도움 없이는 해군 전력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진출 계획은 미 해군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비치고 있었어요.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미국 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해군 작전 능력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블룸버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 시각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면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세란 단어 하나로 동맹을 이룰 순 없다는 것이 제가 인터뷰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였어요.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이후 워싱턴 DC 내에서는 미묘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일부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는 조선업에 대해서만큼은 기존의 관세 정책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국방부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가능성을 더욱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 함정의 전투 준비 태세를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의 국내 정비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압박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사고방식을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블룸버그와 진행한 익명 인터뷰가 기사로 게재된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한국, 미국 방위산업에 숨겨진 심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워싱턴 DC 정가에서는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서로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대는 바람에 평소 조용했던 정부청사가 마치 벌집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계의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뉴스맥스에서는 오후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폭스뉴스는 저녁 시간대 메인 뉴스로 이 이슈를 다뤘어요. CNN은 아예 전문가 패널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주요 방송사들이 한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조를 보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폭스뉴스의 브렛 베어가 저녁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존심만 앞세우다가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우리를 앞서 나갔습니다. CNN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했어요. 국제관계 전문가 제시카 루이스가 출연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특히 조선업계 내부에서는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조선노동조합연맹 회장 마크 데이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화가 미국 함정 수리한다. 말이 안 돼.
데이비스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우리 조선소 노동자들은 3대에 걸쳐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이런 전통과 경험을 무시하고 외국 업체에 일감을 넘긴다는 것은 배신행위예요. 데이비스 회장의 발언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 출신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조선업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 하원의원 톰 레이놀즈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통상정책 전문가 앤 마카시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이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은 미국 기술 종속이 아니라 대안의 국가라는 제목의 이 칼럼에서 마카시 교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적인 반발보다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저는 USTR 고위 인사와의 비공식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워싱턴 DC 다운타운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상대방은 USTR 부대표를 역임했던 로버트 하이덴이었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블룸버그의 한 인터뷰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 하이덴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현실을 직시하라는 자네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의미인가요? 펜타곤에서는 이미 내부 검토를 시작했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더욱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 물론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이야. 하이덴의 말에 따르면 국방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미군 함정들의 전투 준비 태세를 최적화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야. 하이덴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의회에서는 여전히 강경론이 우세하거든.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지. 이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필리 조선소에 대한 언론과 정치인들의 투어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오션의 리모델링 작업을 직접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선출상원의원 빌 캐시디가 가장 먼저 투어를 요청했어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해요. 이런 요청들이 늘어나자 미 해군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면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함정 정비 스케줄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거든요. 언론과 정치인들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해군 작전부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어요. 투어 요청이 하루에 10건씩 들어와요. 이걸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습니까? 한편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는 특별 심포지엄을 준비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기술력 없는 관세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었어요. MIT의 경제학과 교수 데이비드 오터가 발표한 논문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보호받는 산업이 실제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시장 왜곡에 불과해요. 여론조사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갤럽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보다 현실적이네요. 여론조사 전문가 프랭크 런츠가 분석했어요. 감정적인 반발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을 보여요. 하지만 지역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조선업이 발달했던 메인주나 버지니아주에서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강했습니다. 반면 서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런 복잡한 여론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언론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너무 자주 노출되면 오히려 정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지금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어요. 저는 동료 로버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정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단순한 통상 이슈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이었어요. 국가 안보, 경제 정책, 외교 관계, 그리고 국내 정치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종합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블룸버그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워싱턴 DC에서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 친중견제 친한강화 연대라고 불리는 초당적 그룹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 연대의 핵심 인물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었어요. 평소 대부분의 이슈에서 정반대 입장을 보이던 두 사람이 한국 문제에서만큼은 완전히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루비오 의원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언했어요. 한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너 의원도 비슷한 논조를 보였어요.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저는 하원통상위원회로부터 비공식 자문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개 청문회는 아니었지만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마이클,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통상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닐이 회의실에서 저에게 물어왔어요. 정말로 한국 없이는 우리 해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겁니까? 이는 매우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실을 그대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때리면 미국 해군은 멈춘다고 봅니다. 저의 이 한마디가 회의실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분석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미 해군이 보유한 함정들 중 상당수가 정기적인 고도 정밀 정비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런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특히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이나 핵 추진 항공모함의 경우 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보유한 정밀 가공 기술이나 시스템, 통합 능력 없이는 이런 함정들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오하이오주 출신 하원의원 팀 라이언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국익 중심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이언 의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 결국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맞아요. 이런 의견에 대해 저는 현실적인 반박을 제시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해요. 지금 당장 한국과의 협력을 차단하면 그 공백을 메우는 동안 우리의 해군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증언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은 기술, 조선, 에너지, 방산 분야에서 이미 수십 년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의존도를 키워왔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글로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호의존 관계였습니다. 관세는 동맹을 겨누는 칼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이었어요.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니라 더 나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몇몇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저에게 접근해왔습니다. 특히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마이클,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더 들려줄 수 있나요?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의원 맥손베리가 물어왔어요. 한국 기술력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때 마침 국방부에서 기밀 해제된 보고서 하나가 유출되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핵잠수함 수리 불가라는 제목의 내부 평가서였어요.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핵잠수함들의 정비 작업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추진 시스템의 복잡한 부품들이나 첨단 소나 시스템의 경우 한국 업체들의 정밀 가공 기술 없이는 완벽한 정비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청문회 참석자들이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핵잠수함 정비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백악관 내부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에요. 경제참모단도 급하게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없다면 관세로 보호할 산업 자체가 없다는 것이 경제참모단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이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 압박이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백악관 경제정책 담당 보좌관 브라이언 디스가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요. 한편 의회에서는 당파를 초월한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창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합동으로 특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어요. 주제는 미얀 방산협력의 미래였습니다. 이 청문회에는 국방부 장관, 국무부 차관,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어요. 저도 증인 중 한 명으로 요청받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군요. 저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이익 집단들의 로비 활동도 치열해졌습니다. 조선업계는 여전히 보호주의 정책을 요구했지만 국방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로키드 마틴의 정부관계 담당 부사장이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주목받았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우리의 방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무기 시스템 개발에서는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이 필수적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론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반발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현실적인 접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퇴역 군인들의 의견이 영향력이 컸습니다. 퇴역해군 제독 조셉 보이스가 CNN 인터뷰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되었어요. 현역 시절 한국에서 정비받은 우리 함정들의 성능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이 중요해요. 결국 이 모든 논쟁과 토론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과연 변화하는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과거의 패권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협력 방식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벌어진 치열한 논쟁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와 USTR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필리 조선소 현장 시찰단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이번 방문에는 저를 포함해서 각 부처의 전문가들과 의회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마이클, 이번 기회의 현실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국방부 해군작전부 담당관 제임스 워커 대령이 출발 전날 저에게 말했어요. 보고서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필라델피아까지의 여행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차량으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동행한 상무부 통상 담당관 샌드라 화이트와 함께 창밖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화이트 담당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온 보고들을 보면 어떤 보고들 말씀이신가요? 하나오션이 작년부터 수주받은 MRO 작업들 말이에요.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부터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미 해군 측에서 설계도면도 주지 않고 이거 좀 고쳐줘라고 했는데 완벽하게 해낸 것은 물론이고 추가 문제점까지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상무부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그만큼 하나오션의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라고 크게 적힌 골리앗 크레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670톤을 들 수 있다는 이 거대한 크레인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저게 바로 한국 기술의 상징이군요. 워커 대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 입구에서부터 우리는 미국 국방시설의 까다로운 보안 절차를 경험해야 했어요. 여러 서류 제출과 신분증 검사, 그리고 보안 브리핑까지 모든 과정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하나가 대주주인데도 하나 직원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안내하는 보안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실제로 하나 관계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인하고 사진 찍고
방문증을 받아서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보안 규정은 예외가 없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곳은 미 해군 관련 작업을 하는 시설이니까요. 드디어 조선소 내부에 들어가자 하나오션의 정재우 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필리 조선소는 사도크에서 배를 건조하고 있고 추가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현재는 1년에 한 척에서 1.5척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 팀장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5년 내에 연간 8척에서 10척까지 생산 능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정말 야심찬 목표였어요. 현재 생산량의 6배 이상을 늘리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려면 상당한 인력 증원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물어보자 정 팀장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현재 약 500명 정도 되는 인력을 3,0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지 인력 채용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조선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빠른 시간 내에 숙련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선 현지 직원들의 다양성이 놀라웠습니다. 미국인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출신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20년간 이곳에서 일해온 안전 코디네이터 라자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가 인수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물어보자 그는 밝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기술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000명까지 고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장점만이 아니었어요. 동행한 진명갑 기자가 지적한 대로 조선소 내부의 교통 흐름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대형 장비들이 무질서하게 이동하면서 작업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었거든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많아 보이네요. 저는 정 팀장에게 솔직한 의견을 말했어요.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정 팀장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조선소 운영 노하우를 적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 파견된 이상희 생산교육팀 수석고문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올해 2월부터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조선 시스템을 현지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 고문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조선업에서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작업에 며칠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현지 직원들과의 문화적 차이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식 작업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점차 그 효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납기 지연 문제가 있었을 때 한국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어요. 이 고문이 말했어요. 하지만 관련 부서를 모두 모아서 기술적 안전성을 설명하고 현지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니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찰이 끝나고 나서 저는 동행했던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해봤어요. 상무부의 화이트 담당관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현장을 보니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워커 대령은 더욱 긍정적이었어요. 하나의 기술력과 투자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MRO 분야에서 보여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라는 워커 대령의 감탄사가 인상적이었어요. 하나오션이 설계도면도 없이 미군 함정에 숨겨진 문제점까지 찾아낸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저 역시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관세로 묶으려고 했다고? 저는 속으로 탄식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본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 규모를 생각하면 단순한 관세 정책으로 이런 협력 관계를 차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견학 중에 만난 미 국방부 수석정비관 로버트 존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들이 없다면 우리 해군력은 장식용이다.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건설 중인 잠수함 정비용 도크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의 핵심 군사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일일까? 저는 동료들에게 솔직한 의문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 향후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미국 내에서 이런 수준의 기술력과 투자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찾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윈윈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번 방문의 의미를 곱씹어봤어요. 단순한 시설 견학을 넘어서서 미국이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는 기회였던 것 같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얻은 것 같았어요. 필리 조선소 방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워싱턴 DC에서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USTR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 대상 관세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발표된 것이었어요.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 정책을 유예하고 대신 협력 특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USTR 대표 캐서린 타이가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브리핑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였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협력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닙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설명했어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가 조성되어 미국 조선소 인수, 확장, 선박 건조, 그리고 MRO 등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미 상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은 동맹국 중 산업기반 공유도가 가장 높은 파트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20년 넘게 통상 업무를 하면서도 처음 들어본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 자료를 보니 한국이 독일,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 미국까지도 추월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해상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성장세는 정말 눈부셨습니다.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조선과 방산만은 관세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소식통이 비공식적으로 전해준 정보였어요. 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필리 조선소에서는 하나오션의 잠수함 수리용 도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는 신규 군함 건조까지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화의 미국 진출 전략이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군요. 저는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감탄했어요. 단순한 조선소 인수를 넘어서서 미국, 조선업 전체의 생태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규모의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쟁이 있었어요. 중국이 현재 함대 숫자에서 400척을 넘어서면서 미국의 294척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산 능력의 차이였어요. 중국은 연간 2,300만 GT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겨우 10만 GT에 불과했거든요. 230배의 생산력 차이라니 저는 이 숫자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혼자 힘으로 중국에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었던 것이에요. 미국이 2054년까지 함정수를 390척으로 늘리려면 약 100척을 추가로 건조해야 하는데 현재의 미국 조선업 능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거든요. 제가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면서 적은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요약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념도 자존심도 현실을 이길 수 없다. 한국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대안이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세 문제로 시작되었던 이 이슈가 결국 미국의 국가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성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시대 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정책 변화를 목격했지만
이번만큼 근본적이고 의미 있는 전환은 처음이었어요. 단순한 통상 정책의 변화를 넘어서서 미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뀐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몇 년간 이 새로운 협력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해양 패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든 것이 기대됩니다.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관세라는 전통적인 무기보다는 협력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마이클 톰슨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세 정책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에는 두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마이클 씨가 보여준 용기와 소신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자신의 경력과 안위를 걸고서라도 진실을 말하려 했던 그 모습에서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대안이다 라는 마이클 씨의 마지막 말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결론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국가 간 관계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마이클 씨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보다는 사실을, 편견보다는 진실을 선택했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이 많았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이클 씨와 같은 용기를 발휘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진실이라도 용기 있게 말하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